도박으로 인생 끝낸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친구는 죽고 나는 남았다. 도박 10년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다. 오늘 친구 장례식에 다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햇살은 따뜻했고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런데 내 마음속은 그야말로 폐허였다. 10년 전 우리는 둘 다 20 중반이었다. 그땐 그냥 그랬다. 회사 끝나고 소주 한 병 하면서 가볍게 짤짤이 한 판씩 하던 사이. 10만원 많아도 20만원 안 넘겼다. 이긴 날은 삼겹살을 먹고 진 날은 찜질방에서 잤다. 그 친구는 착했다. 늘 웃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던 놈이었다. 야,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네가 결혼하면 진짜 눈물 날지도 몰라. 그 친구가 내 결혼식에서 내 어깨 두드리며 그런 말을 해줬던 게 딱 5년 전이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울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무표정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향을 피우고 있었고 장례식장 냉장고 속 그의 이름표를 보며 이 모든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진짜로 간 거구나. 끝까지 못 버텼구나.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다. 도박이라는 이름의 뻘밭에서 같은 템포로 같은 분위기로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다. 차이는 단 하나였다. 나는 중간에 조금 멈췄고 그 친구는 더 깊이 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 친구는 끝내 신혼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에 올인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말했다. 야, 복구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 진짜야. 이번에만 먹고 바로 끊는다. 그 말을 그 친구한테서 10번도 넘게 들었을 거다. 하지만 그런 말은 도박판에서 가장 흔한 자기 최면이다. 복구 한 번만. 이건 정보야. 이건 확실한 경기야. 우리 도박꾼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그 말들이 그 친구의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도 내 머릿속을 맴돈다. 도박이라는 건 한 번도 사람을 살려준 적이 없다. 어느 날 그 친구는 내게 말했다. 야, 너도 알지? 이거 안 하면 허전해. 심장이 안 뛰어. 그땐 그냥 웃었다. 아, 이 자식 또 시작이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 속엔 비명이 들어있었다. 그 친구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다. 신혼집 담보로 1억 대출받고 그걸 다 날렸을 때쯤 이미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마비됐던 것 같다. 와이프는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고 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져 있었다. 이혼 서류를 내고 혼자 원룸으로 옮긴 이후 그 친구는 더 빠르게 무너졌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던 건 2달 전 편의점 앞이었다. 그때 그는 밤새 달린 듯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 야, 죽고 싶은 건 아닌데 살고 싶은 이유도 딱히 없다.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야, 진짜 한 번만 끊자. 정말로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말을 꺼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이틀 뒤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의 장례식장에 갔다. 정말 너무 허탈했다. 울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었는지 몸으로 느꼈다. 그는 울음을 잃고 사람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잃었다. 그게 도박의 끝이었다. 나는 오늘 그를 묻으면서 도박을 끊기로 다시 다짐했다. 도박은 한 번도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준 적이 없다. 수백만 원을 딴 날에도 마음은 공허했고 수천만 원을 날린 날엔 심장이 무감각해졌다. 그저 오늘 하루 베팅을 안 하면 불안한 습관적인 지옥 속에 있었던 거다.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기회를 끝내 못 잡고 먼 길을 떠났다. 나는 그 친구의 유골함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너라도 편해졌길 바란다. 정말로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그만 벗어났기를. 그리고 이제 나는 남은 내 삶을 너처럼 끝내지 않기 위해 진짜 도망치듯 도박을 끊을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지금 도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꼭 말하고 싶다. 제발 지금 멈춰라. 다 잃기 전에, 사람을 잃기 전에, 자기를 묻기 전에. 내가 오늘 본 그 장례식장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너무나 말이 없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난 이렇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친구야. 우린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도박빚 있다는 아들의 전화. 오늘도 잠이 안 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고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누릅니다. 엄마, 나 도박 빚이 좀 있어. 아무렇지 않은 듯 조심스럽게 꺼낸 그 말이 내 가슴을 조각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이가 도박을 했다고? 그 돈이 몇백 몇천만 원일지, 무엇에 썼는지, 어떻게 빠졌는지도 몰랐고 나는 그저 그 말을 들은 엄마로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분했어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 왜 하필 도박이었는지, 왜 엄마에게 숨겼는지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묻고 화를 냈고 남편에게 욕도 했어요. 당신이 애 키우는데 무관심해서 그런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화가, 그 걱정이, 그 자책이 모두 슬픔이 되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나는 폰을 붙잡고 도박빚이 뭔지, 도박 중독이 어떻게 치료되는 건지 끝도 없이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에 카페 하나 가입했어요. 비슷한 부모들이 모인 곳이더라고요. 우리 애도 도박으로 무너졌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인생 망쳤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시간 걸려요. 근데 기다려줘야 해요. 그런 글들이 어쩌면 나에게 숨 쉴 구멍 하나쯤 내준 셈이었어요. 눈물로 키보드를 치며 낯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나는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내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완전히 무너진 아이는 아니라는 걸요. 며칠 전엔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EKG에 빠져 있었어요. 요즘 아무리 먹어도 체하기만 하고 식욕이 없다 했더니 몸이 바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안쓰럽게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끌어안고 있는 거야. 우리도 버텨야지.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맥주 한 캔씩 들고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아들 이야기로 흘러갔고 처음엔 욕이 나왔죠. 진짜 어디서 도박질이야. 진짜 미친놈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키웠잖아. 그런데 욕하다가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근데도 우리 아들이 참 예쁘고 좋았지. 어릴 땐 진짜 천사였는데. 기억나? 유치원 발표회 때 엄마 찾으면서 울던 거. 기억나지? 애가 얼마나 애교가 많았는데. 그리고 그 순간 그 장면들이 쏟아지듯 떠올랐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던 그 아이. 아빠 무릎에 앉아 놀던 아들의 웃음소리. 병원 주사 맞기 무서워서 울던 얼굴.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 끄고 엄마 사랑해요 하던 목소리. 어릴 적 아들이 내게 줬던 그 수많은 따뜻한 순간들이 불쑥불쑥 가슴을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술 기운을 빌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엄마 아빠야. 우린 내가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우린 내 편이야. 그거 하나는 기억해라. 진짜로 사랑해. 울면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느꼈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지, 얼마나 지쳤을지. 엄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등을 떠미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라는 걸요. 나는 지금도 매일 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도박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크게 성공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를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아이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매일같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믿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돌아올 거라고, 분명 다시 웃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누군가가 나와 같은 부모라면 또는 도박으로 무너진 자식이 있다면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늘 사랑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 심장에서 나온 생명이니까. 그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아들아, 정말 사랑해. 정말 보고 싶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된다. 엄마는 내 편이니까. 28세 도박 그리고 빚 5,500, 손실 2억 3천.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사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 더 심했다. 금단 증상이란 게 진짜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 몰랐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대고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뭘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내 안에선 조급함이 쏟아졌다. 결국 나는 집을 나섰다. 폰도 꺼두고 돈도 카드도 아무것도 안 챙긴 채 그냥 무작정 동네 하천으로 걸어나갔다. 날씨는 좋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선선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무거웠다. 깊고 어두운 진창 같은 감정이 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젊은 커플들, 웃으며 장난치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부모. 그 아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개구리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웃었고 아빠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또 보였다. 조용히 걷는 중년 부부. 말없이, 그러나 너무도 편안해 보이는 그들의 걸음걸이. 서로 닿지 않아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뒷모습. 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은 작은 강아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고 있었다. 강아지가 꽃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그도 멈췄다. 그 장면이 어쩐지 눈에 밟혔다. 나는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캠핑을 자주 다녔다. 매주가 될 정도로 자주였다. 아빠는 늘 짐을 챙겼고 엄마는 돗자리와 도시락을 준비했다. 나는 그런 주말이 기다려졌고 그날이 오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강가에 도착하면 아빠는 텐트를 쳤고 엄마는 불을 지폈다. 나는 작은 뜰망을 들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물가를 돌아다녔다. 그때 들리던 개울물 흐르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밤에 텐트 안에 누워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엄마가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낮은 콧노래. 그게 내 유년기였다. 도박이 뭐고 돈이 뭐고 이기는 판, 따는 배팅, 그런 게 뭐가 중요한지도 몰랐던 그 순수한 시절. 그 시절의 나는 행복이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었던 것 같다. 그게 너무너무 그리웠다. 오늘 하천을 걸으며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아빠의 웃음소리, 엄마의 손, 내가 들었던 뜰망의 감촉. 그리고 지금의 나는 28살, 2억 3천을 도박으로 잃고 5,500만 원의 빚을 짊어진 채 자기 방에 쪼그려 앉아 손을 떨고 있는 그저 망가진 사람일 뿐이다. 슬펐다. 눈물이 핑 돌았다. 다들 행복하게 보였다. 그 누구도 거대한 상실이나 후회를 짊어진 듯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하천 산책길 한켠에 서서 무표정으로 걷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어쩌면 스스로 선택한 결과지만 그래도 이럴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도박을 했을 때만 해도 그저 심심풀이였다. 10,000원, 50,000원. 그러다 땄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엔 수십만 원을 땄다. 그때였다. 이걸로 복구 가능하겠는데? 이걸로 인생 한방 되겠는데? 그 착각이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이었다. 그렇게 1년, 2년 도박은 일상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했다. 그때 그 캠핑이 그리운 이유는 그땐 함께였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형, 나. 우리는 서로를 봤고 서로를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믿는 건 배당률이고 분석표고 전문가 픽이다. 사람이 아니었다. 마음이 아니었다. 진짜 살아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짐했다. 이제는 베팅 금액으로 하루의 가치를 정하지 말자. 베팅이 아니라 하루의 일상에서 만족을 찾자. 오늘처럼 평범하게 산책하며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고 조용히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아가자. 물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유혹은 찾아올 것이다. 이 경기 오늘 무조건이다. 이거 놓치면 바보다. 복구는 지금이 기회다. 그 목소리는 또 들려올 거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하천물 흐르는 소리로 덮고 싶다. 그 소리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텨보고 싶다. 내가 잃은 돈은 2억 3천만 원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돈이다. 하지만 내가 잃은 삶과 사람은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걸 붙잡아야 한다. 정말 붙잡아야 한다. 나는 이제 복권 1등을 바라는 대신 하루하루의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시 도박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제발 내 말 한 줄만 기억해달라. 평범한 일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 일상을 되찾고 싶다. 아니,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5억 벌고 50억 잃었습니다. 카지노 인생 박살난 썰. 1989년 봄 어느 날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도착한 마닐라 공항.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보딩 트랩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가슴이 탁 막혀온다. 4월 5월이지만 이때가 가장 더운 시즌인 이곳. 바이어와 차를 기다리는 동안 철조망 너머에 수많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소년소녀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꽃다발 또는 빈손을 내민다. 뭔가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데 40도에 가까운 더운 공기보다 날 더 답답하게 만든다. 아무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타 EDSA 거리 근처의 샹그릴라 호텔로 향했다. 3박 4일의 마지막 밤, 바이어가 늘 하던 것처럼 저녁 식사나 하자고 초대를 했다. 그린힐스 근처의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자고 한다. 상담도 잘 되었겠다. 술 한잔 마시고 푹 자자 생각하고 따라 나선 곳은 로하스 거리의 룸살롱이다. 대충 즐겨주는 척하다 이번 출장 내내 지워지지 않는 어린 눈망울들이 생각나 혼자 먼저 가겠다고. 나와 거리를 걷다 눈에 띄는 카지노. 갑자기 어린 눈망울들은 사라지고 갑자기 중국 배우 주윤발, 유덕화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담배 한 대 물고 들어선 그곳은 이제껏 영화를 통해 본 내 상상 속의 카지노보단 너무도 화려해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 정신없이 돌아가는 머신 소리, 떨어지는 코인 소리, 돈을 베팅하고 광기 어린 눈으로 테이블을 향해 소리 지르는 이들. 아나운서의 멘트처럼 장내는 흥분의 도가니 그 자체. 이번엔 한층 더 올라가 보자. 그런대로 좀 차려입은 로컬인들이 아래층보다는 차분하게 게임을 한다. 그래도 가끔 터져나오는 고함들. 칩을 수도 없이 쌓아놓고 음식 시켜놓고 먹으면서 하는 플레이어도 보인다. 한 바퀴 돌다 보니 한쪽 면에 안이 안 들여다 보이고 밖에 VIP 올리라는 입간판이 보인다. 안에 들어서려 하니 웬 놈이 막아선다. 씩 한번 웃으며 받긴? 왜? 하고 로컬 말을 하니 이놈 깜짝 놀라며 위아래를 훑더니 길을 터준다. 들어가 보니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분위기가 아까와는 또 다르다. 나오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게 술이 보인다. 엑소급 술을 병째 가져다 마시는 배부른 차이니즈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 옆 구석에 가니 테이블에 앉으니 짧은 치마에 웨이트리스가 와서 뭘 마시겠냐고 한다. 좀 당황스럽다. 이거 공짜로 준다는 거야? 아님 나중에 돈 받는 건가? 대충 눈치 보니 강 주는 듯하다. 헤네시 한 잔과 가벼운 스낵을 가져달라고 한 후 테이블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스몰 테이블 대략 6개에서 8개의 영화에서 얼핏 본 듯한 빅테이블이 4개가 있다. 빅테이블 2개가 오픈되었고 스몰 테이블은 블랙잭 다이 2개만 클로즈된 상태에서 바카라 테이블은 모두 오픈된 상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빅테이블의 함성 소리. 양쪽으로 편먹고 게임하는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쪽은 차이니즈 한쪽은 로컬인이다. 상황을 보니 로컬인이 계속 위난 모양새. 차이니즈 아저씨 갑자기 카드를 찢어버린다. 그 옆에 있던 사람 표정도 마찬가지다. 저쪽 편은 신난다고 건배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난리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뭔가? 왜 난리지? 뭔 게임이지? 쪽팔리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대충 눈치로 어느 정도 게임이 들어왔다. 로컬인 갑자기 칩을 교환한다. 갑자기 둥그런 칩들이 판때기로 바뀐다. 저거 주성치가 대가리로 들이미는 거 아냐? 혼잣말로 되뇌이며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린다.
분위기가 이 사람 따라가면 대박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번 승부에 8번은 먹는다. 이번 루스할 때도 배팅이 약할 때만 죽는다. 한번 해봐 말어 주머니에 손이 꼼지락거린다. 내 몸 안에 악마와 천사가 정말 망치 들고 싸우는 듯하다. 가슴이 쿵쿵거린다. 에이 한번 장난으로 하는 건데 뭐하며 칩 체인지를 하러 갔는데 300불 주니 조그만 100불짜리 칩 3개를 주는 게 아닌가. 우씨 암튼 박아가지고 와서 그 로컬인이 가는 쪽으로 칩을 올렸는데 갑자기 딜러가 스톱시킨다. 왜 그러지? 딜러가 내 돈을 가리킨다. 내 돈인데 문제 있냐 물으니 문제 많단다. 빨리 빼란다. 주위에서도 난리다. 빨리 빼라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 못 빼하고 개기니까 딜러가 여기는 달러는 500불 미니멈이란다. 쪽팔린다. 여기서 돈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등 뒤에서 비웃겠지 하고 생각하니깐 안 되겠다. 잠시 스톱하고 바로 옆에 체인지 박스로 가려고 하니 웬 중국놈이 자기가 바꿔준단다. 700불을 마저 바꾸고 A씨 하면서 간도 크게 1000불을 질러버렸다. 이젠 잃어도 쪽팔리진 않겠지. 그런데 갑자기 고민이 생긴다. 아무 생각 없기로써니 한 달 봉급을 털어넣다니. 후회 막급. 머리가 막 돌아간다. 잃으면 다신 안 온다. 지금 생각해본다. 딜러가 돈 빼라는 것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고. 암튼 플레이어가 먹었는지 뱅커가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편 난리가 났다. 카드 쪼는 놈 나한테 오더니 럭키보이란다. 이 나이에도 보이 소리 들으니 좋긴 좋군. 암튼 딜러가 나한테 돈을 주는데 이런 조그만 거 10개 같았는데 큰 거 하나 준다. 어릴 적 스마일 운동한다고 갈고 다니던 배지만 하네. 찬찬히 살펴보니 US 1000불이라고 써있다. 막 신난다. 이번 달이 보너스 달도 아닌데 출장 수당하고 이거면 4달치 봉급이네. 바로 챙겨 틀려고 하니깐 중국놈이 막 부른다. 럭키보이 이번엔 어디다 갈 거냐고. 우씨 난 저놈 따라가는데 나한테 물으면 난 억하냐 하면서 난 네가 가는 곳이면 무조건 오케이다. 그랬더니 씩 쪼개더니 아까 딴 돈 엎어서 베팅한다. 사람들 난리다. 분위기가 다 엎어가는 분위기. 나도 엎어가란 말인가? 나 이미 보너스 받았는데. 눈치 까다 할 수 없이 한 번 더 모험. 2000불을 밀어넣었다. 아까와는 심정도 다르다. 더 긴장된다. 시선이 딜러 손에 집중. 로컬놈 카드 쪼는데 한 10분은 걸린다. 정말 이러다가 심장마비 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상대방이 먼저 카드를 오픈한다. 표정도 좋다. 칠끝칠한다. 우리 편 얼굴 본다. 중국놈들 쌈삥 하면서 난리치고 상대방 놈들은 따오를 연발한다. 이것들 뭐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놈 얼굴 보니 똥빛이다. 순간적으로 코파카바나의 엔딩송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귀에 들린다. A씨 아까 그냥 갈 걸 하면서 후회한다. 카드 오픈 이 끝이란다. 전내하고 뒤돌아서려 하니 카드 한 장 더 준다. 이게 뭐고? 다시 편 나눠서 쌈삥과 따오가 연발된다. 암튼 우리 편은 삼삥이라고 하니 나도 모르게 나도 외친다. 삼삥 카드 쪼는 놈 가로 세로 보더니 삼삥이란다. 뒤에 물으니 삼삥은 세 줄을 의미하고 따오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였다. 헉, 세 줄이라도 팔이면 꽝이자녀.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던 내가 기도한다. 제발 팔만 아니길. 세로로 양쪽을 훑더니 이놈 카드 집어던진다. 우리 편 난리다. 시발육이 나온다. 상대편 난리 났다. 이쪽 사람 생각 전혀 안 한다. 딜러가 던져진 카드를 오픈한다. 허걱 7이다. 우리 굿굿치자녀. 이겼자녀. 희비가 교차한다. 로컬놈 뜬모를 웃음을 내게 보낸다. 나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같이 쪼개주었다. 이제 3000불 올랐으니 난 간다 하고 돈 바꾸고 총알같이 카지노를 나왔다. 3000불, 대략 200만원, 3달치 봉급이다. 출장 수당도 이번 달엔 1500불이니 거의 5달치 일을 이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다는 뿌듯함에 호텔에 돌아와 누워도 잠이 안 온다. 내일은 공항 체크인 일찍하고 듀티프리에서 간만에 식구들을 위해 쇼핑이라도 해야지 하고 잠을 다시 청했다. 이렇게 나의 도박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귀국 후 내 생활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 남들보다 1시간 전 출근, 밤 10시 11시까지의 야근도 다시 카지노 생각을 떠올리게 하진 않았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출장이 잡혔다.
이런 식으로 나의 카지노 방문은 시작되었다. 무슨 귀신이 달라붙었나. 90년 초중반까지 거의 갈 때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적게는 몇백 불 많게는 몇만 불을 땄다. 당시 국내에 달러 구자까지 텄다. 하나로는 부족해 가족들 명의로 4개를 더 만들어 항상 달러 구자엔 5만 불 넘게 돈이 예치돼 있었다.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직장 일도 잘 되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5년 걸려야 하는 대리를 2년 만에 파격적으로, 또 5년 걸려야 되는 과장도 2년 만에 되었다. 월급 외에 지급되는 출장 수당만으로도 2달 생활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그동안 결혼도 했다. 여유돈이 생기니 그동안 신세지던 친구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아량도 생겼다. 원래 성격 좋고 유순했던 내 주변엔 늘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남들보다 빠른 진급 등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늘 내 곁에 함께했다. 이때까지도 난 내가 도박에, 카지노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현지에 3년을 근무하면서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잠시 들러 잠시 즐기고 돈이 생겼다는 사실 외에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일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내 주변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이 내게도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혼도 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도 생겼다. 세상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하다. 안정된 직장, 건강하신 부모님, 사랑스런 내 가족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행복했는데 많은 돈을 주식에 넣었다. 처음엔 잘 되는가 싶더니 서서히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별 걱정은 안 했다. 잘 되겠지 하면서. 주식이 계속 내리막이다.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다. 곧 오를 거야. 마치 바카라에서 줄 꺾이기 기다리는 심정이었던 듯하다. 잘 아는 은행 대리가 대출 좀 헷갈한다. 내 돈 필요한 거 어찌 알았노 하고 놀라면서도 역시 그분이 날 아직 돌보시는군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이렇게 계속 물을 길어 날라도 하염없이 곤두박질 치는 주식. 이제 달러 통장밖에 남은 게 없다. 은행 대출 받은 돈만 억소리가 난다. 생활도 바뀌었다. 항상 1시간 전에 출근하던 것도 밤에 걱정으로 잠 못 이루어서인지 간신히 지각을 면할 정도다. 상사들이 자주 묻는다. 요즘 걱정이 있냐고. 난 솔직하지 못했다. 대부분이 그러하리라.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이때라도 솔직히 얘기하고 도움을 받았었다면. 은행 대출 이자 톡촉이 날아온다. 달러 구자를 깨야 할 판이 됐다. 거기에다 2년 전에 치과의사 친구에게 서준 3천만 원짜리 연대보증이 잘못돼 나보고 다 갚으란다. 바로 처리 안 하면 급여 차압을 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누가 치과의사가 부도가 나리라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대출 이자도 못 내서 일시 상환하라고 은행들마다 난리인데 집에 사실대로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까? 아니면 대충 정리하는 데까진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에 일도 눈에 안 들어온다. 일단 대출 이자나 갚고 기한 연장하고 주식, 깡통 정리한다니까 그거 먼저 해결하자 하면서 그동안 들어놓은 개인연금, 보험, 정기적금 닥치는 대로 정리를 했다. 정리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숨 돌리려나 했더니 지금도 욕 나오는 IMF가 꽝 터졌다. 더 이상 초이스가 없다. 매일 사무실로 걸려오는 수십 통의 은행의 상환 독촉에 이젠 직원들이 날 보는 눈치가 느껴진다.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두렵다. 능력 있는 과장에서 갑자기 문제아가 된 느낌이다. 국리 끝에 드디어 카지노가 떠오른다. 지난 10년간 연승행진한 그곳. 바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니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날 원망까지 해본다. 얼마나 어리석은 놈이었던가 나는. 달러 통장을 정리하니 대략 7만 불이 된다. 800원 하던 환율이 거의 1200원이다. 은행 직원은 한 달 정도 더 버티면 1400까지 갈 텐데 좀만 기다리라고 한다. 어차피 달러로 찾는 거고 단 하루도 지옥 같았던 나는 그 돈을 몽땅 찾는다. 찾아서 조금만이라도 빚 정리를 했었으면. 외환관리법이 있어서 10,000불 이상은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혼자 머리를 굴려본다. 대략 이제까지의 나의 시드머니는 3,000에서 5,000이었다. 물론 2,000 이상 체인지 해본 적도 없이 100% 윈했으니
2만 불 정도면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5천은 되니까 두세 번 갈 때마다 한 건 정도씩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어떻게 나가느냐이다. 암튼 카지노로 해결 방법을 찾은 나는 출장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다시 회사 생활이 활기차진다. IMF로 달러가 가치가 생기니 회사에서도 수출에 더 집중을 한다. 바이어들과 매일 전화로 컨택하고 건수 만들기에 밤낮이 없다. 출장 스케줄이 나왔다. 이번 한 달 동안 필리핀 출장 2번, 미국 출장 1번 결제를 올렸더니 사장, 전무 모두 기대한다고 잘해보라고 한다. 전라 미안한 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니 맘도 편하다. 나 없는 동안 은행에서 회사로, 또 회사에 연락 안 되면 집으로 전화 갈지 모르니 각 은행마다 대부계, 카드계 담당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나 출장인데 갔다 오면 일부는 처리할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도 부탁을 했다. 인생 세웅지 말하더니 엊그제 돈 대출해준다고 난리쳤던 것 같은데. 공항에 도착하니 이제 출국 시 세관 검사가 걸린다. 아씨, 2만 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지. 머리를 굴리다 화장실로 가서 구두 한 짝씩에 5천 불씩 깔고 나머지 마녀 불은 그냥 지갑에 넣었다. 다행히 검색대 무사 통과. 이제 마음이 편하다. 모든 게 해결된 듯 맘 편히 비행기에서 잠을 잤다. 아침 8시 비행기를 탔으니 오후에 열심히 일을 했다. 3박 4일이니 최대한 일을 빨리 끝마쳐야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정신없이 일했다. 저녁 식사 접대는 전부 캔슬해버렸다. 그 시간에 카지노에서 돈 벌 생각에 첫날부터 4천 불이 나갔다. 밤새 했는데 5시가 돼서 자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 일을 해야 하니까 잠이 밀려든다. 이동 중에 로컬 호스트와 보통 얘기하면서 이동하지만 안면 까고 그냥 잔다. 코까지 골아가면서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밤이 왔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다시 카지노로 향한다. 오늘도 6천 불을 잃었다. 이럴 때는 10,000불이 내 4달치 수입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안 한다. 잠 한숨 못 자고 다시 일을 한다. 체력의 한계인가 상담 중에 졸기도 한다. 아무튼 이번 출장에 약 30만 불의 오더를 챙겼다. 할 일은 한샘이다. 마지막 밤이니 오늘은 빼도 박도 못하고 저녁 접대를 받아야 한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저녁만 간단히 하자고 하고 카지노로 향한다. 저녁 9시, 내일 12시 비행기니 약 12시간의 시간이 있다. 이젠 일도 있고 여기에 전력 투구하리라 다짐하며 카지노에 들어섰다.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 좀 차분히 하리라. 몇 년 동안의 카지노 승리 덕분에 웬만한 딜러는 다 한다. 이들이 내게 붙여준 닉네임까지 있을 정도다. 내 이름은 칼이다. 코리안 에어가 스폰서해주는 도박사 아니냐고 딜러들이 우스개로 불렀던 이기 이제는 공식화되었다. 승부를 위해서는 오늘은 달러 게임을 해야 하는데 10,000불 가지고는 미니멈 10번 배팅밖에 못한다. 이틀에 걸쳐 잃었던 10,000불이 너무도 아쉽다. 일단 밖에서 10,000불 정도를 올려 20,000불로 VIP에서 승부를 보리라 작심하고 마바리판에서 삥발이라고도 하는 베팅 금액 1,050만원. 맥스인 판을 의미 약 8시간의 사투 끝에 10,000불 정도 되는 로컬 칩을 얻었다. 아, 시간이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서두르자. VIP 아니 오늘은 썰렁하다. 빅테이블에 처음 보는 중국놈 하나만 플레이하고 전부 스몰 테이블에 있다. 중국놈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기록지를 살핀다. 그림 황이다. 언제부터인가 난 이미 이 카지노의 다른 사람들에게 바카라 고수로 알려져 있다. 내가 게임을 하는 동안엔 늘 뒤에 라이더들과 카지노 거지비야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니 이해 바랍니다들이 대여섯 명씩 달라붙어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안 보이고 그 녀석과 나 단둘이다. 보통 빅테이블 매치는 편 싸움이 되기 일쑤이다. 왜냐하면 서로 카드를 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방이 잃어야 내가 딴다는 착각 때문에 딜러와 싸운다는 걸 잊고 이런 경우엔 둘 중 하나가 망하기 쉽상이다. 나 그 녀석에게 카드 리셋하고 다시 하자고 그림 황이라고 하니 이 녀석 오케이 하고 셔플 시킨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이 녀석 내 반대로 슬슬 튼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른 테이블이 없기에 나 소신껏 간다. 가끔 같은 방향으로도 가고. 암튼 이런 썰렁한 게임이다 보니 시간은 없는데 돈이 안 오른다. 점점 초조해진다. 아직 카지노 귀신이 돌보고 있는가. 7,000불 정도가 올랐다. 시간을 보니 이미 10시.
전라 서둘러야 한다. 간신히 도착해서 비행기에 오르자 아무 생각 없이 잠에 든다. 기내식이고 뭐고 필요 없다. 눈을 뜨니 김포공항이다. 공항 화장실서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보니 피골이 상접해 있고 동공이 아직 풀려 있다. 옷에선 담배에 찌든 매캐한 냄새. 헛구역질이 올라온다. 공항 밖 찬바람을 맞으니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 이제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느낌. 즐기려고 간 카지노가 아니고 돈을 위해 간 카지노다. 이제 직장인 이전의 도박꾼이 된 것이다. 7,000불로 일단 각 카드부터 정리했다. 그리 오래된 연체도 없었고 돌려막기 덕택이지만 한숨은 돌렸다. 원전 중 10,000불을 더 바꿔서 대출이자도 조금씩은 정리가 됐다. 사무실로 오는 전화도 줄었다. 다음 출장들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1에서 2,000불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었다. 무역 실적도 좋아서 회사에서 표창도 받고 새로운 업무들도 인계받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어떻게든 카지노에 가서 빨리 돈을 따서 빚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뿐이었다. 본질적으로 나의 채무들은 약간의 시간을 얻었다 뿐이지 해결된 것은 실제 거의 없었다. 출장 잡는 것도 정도 것이지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다. 또다시 앞이 꽉 막혀버린 것이다. 다시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묘안을 짜낸다. 기가 막힌 수가 떠올랐다. 멀쩡한 와이프를 중환자로 만들어버렸다. 한 3에서 4달 정도 토요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결제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완벽을 기한다고 집 전화번호까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바꿨다. 드디어 거짓말이 시작된 것이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거의 뽀롱이 난다는 사실을. 암튼 난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4시만 되면 김포로 날아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일요일 비행기를 예약했다. 처음엔 호텔룸도 잡았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시간 재놓고 플레이하는 놈이 호텔방은 필요가 없었다. 짐 풀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일정으로 나는 매주 약 34시간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라. 과연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을지를. 매번 시계가 일요일 9시를 가리킬 때 난 1시간의 여유밖에 없었으므로 풀 베팅을 시작했다. 따면 5,000불에서 10,000불, 지면 20,000불이었다. 처음에는. 하지만 한 번 질 때마다 내 맘은 더욱 초조해졌다. 다음엔 30,000불, 그 다음엔 50,000불까지도 가지고 나갔다. 이 돈이 어떻게 생겼겠는가? 이미 나의 한도는 넘어섰다. 그럴수록 더 절실했다. 그때 생각으로는 카지노만이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돈을 돌렸다. 대략 8,000 정도다. 어마한 돈이다. 하지만 나에게 미소 짓던 카지노 귀신은 이제 비웃음만을 보낼 뿐이다. 12만 불이 올라도 난 스톱을 할 수가 없었다. 내겐 몇 개의 시한폭탄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므로 이 중 하나가 터지면 연쇄 폭발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2만 불은 돈 같지도 않다. 가끔 5만 불을 베팅하기도 했다. 내가 재벌 2세도 아니면서 카지노 주위에선 날 서서히 돈질하는 미친놈으로 본다. 얼마를 잃었는지 이젠 생각도 안 난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싫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다. 온갖 잔머리를 굴려도 돈 구할 데가 없다. 아, 1,000불만 있어도 날아갈 텐데. 차도 이미 팔았다. 집도 팔고 전세로 옮겼다. 또 옮기자고 하면 모든 게 들통날 듯하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닌가? 아직 누구도 내가 카지노에 다니는 사실을 모른다. 혼자 매일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지만 앞이 깜깜하다. 아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걸 지워버리고만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않은가? 그냥 눈물이 난다. 대학 동창들과 10년 동안 모았던 갯돈이 생각났다. 이거 쓰고 따서 바로 챙겨 넣자. 이렇게 생각하고 약 4천만 원의 돈을 준비했다. 단 한 번도 이거 잃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안 해보고 결과는 참담했다. 모든 걸 날렸다. 아무리 이겨도 일어설 수 없는 나는 이미 처음부터 패자였던 것이다. 친구들의 돈은 어떻게든 다시 채워 넣었어야 했다. 방법은 한 가지다. 퇴직금,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었다. 회사에 퇴직금 가정산을 부탁했다. 약 3천 정도 나온다.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였다면 엄청 큰 돈이지만 내겐 침 몇 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1,000 정도가 부족하다. 다 잃어도 친구들은 잃을 수 없다. 난 또 한 번 무모한 도전을 선택했다.
3천으로 1,000만 올려서 오자고. 이미 나온 답이다. 이젠 정말 개털이다. 남은 건 전세금 8천이다. 아, 지금 스톱해도 되는데 지금 스톱해도 늦지 않았어. 현재의 때늦은 후에다 이 8천 역시 카지노 칩박스에 고스란히 헌금했다. 모든 걸 잃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보자고 하신다. 그것도 집 밖에서 서류를 한 뭉치 꺼내 드신다. 은행 빚들이다. 카드 빚까지 합치니 거의 3억이 넘는다. 어찌 된 일이냐고 묻는다.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여자가 생겼냐고 하셨다.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 도박이겠군 하신다.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빚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묻는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제껏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걱정을 끼친 적이 없었던 나였기에 실망감과 당혹감은 얼마나 크셨을까 생각해본다. 이게 전부냐? 하고 물으신다. 헉, 해결해 주실라나? 되먹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내하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그거 외에도 몇 개 더. 그리고 친구들 빚과 갯돈 합치면 2억 정도는 더 남았는데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한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식구들에게 티내지 말고 씻고 자라고 하신다. 몇 주 후 아버지는 은행 빚을 정리하셨다. 남에게 이런 한 푼 구걸하지 않던 분이 60년 넘은 중마고우에게 빚을 내셨던 것이다. 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다. 아직 말 못한 빚들은 어떻게 하나? 친구들에게 이실직고를 했다. 카지노 얘기도 했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모두들 너무나 놀라했다. 어떻게 네가 카지노를 해?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다. 돈보다는 날 더 걱정해 주었다. 몇몇 친구가 나머지 은행 빚까지 처리를 해주었다. 이미 튼 금액을 연체한 터라 황색으로 분류돼 이젠 카드고 뭐고 쓸 수 없다. 하지만 난 정말 복받은 놈이구나. 수도 없이 감사하고 감사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 또 다짐했다. 직장을 옮겼다. 남들보다 월등한 급여를 받았지만 그 정도로는 다시 재기할 수 없단 판단이 섰기에 아쉬움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끝까지 날 말리는 사장님 전무님에게 그간의 얘기를 다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 꿇어 사과드렸다. 규정에도 없는 전별금을 주셨다.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하며 보내주셨다. 새 직장은 연봉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 일부러 인센티브 조항을 만들어 연봉은 평범했지만 실적급을 확실히 하고 들어갔다. 생소한 분야였지만 이동통신 관련 부품 회사라 뭔가 미래가 보여서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의 두 번째 직장 생활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후에는 난 어느 정도 이 바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세일즈맨이 돼 있었다. 처음 6개월 생소한 전자 관련 용어와 기본 지식들은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4시까지 공부한 덕택인지 전자공학을 전공한 동료 직원들이 내게 물을 정도로 발전했다. 지난 10년간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생각과 후회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일했다. 하루에 대전, 구미, 창원을 도는 건 기본 코스였다. 최소 78개의 연구소들과 업체를 돌며 온머리가 휘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전력을 다했다. 외국 바이어들과만 거래하다 국내 거래를 하다 보니 안 잊고 온 일도 수도 없이 많았다. 몇 번을 때려치우려고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1년이 지나 연말 인센티브를 받고 나니 거의 6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했기에 연말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의 채무를 조금 해결할 수 있었다. 정말 너무 기뻤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다음 해에도 난 변하지 않고 열심히 잘해 나갔다. 단 한순간도 카지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일을 하는 즐거움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프랑스 본사에서도 연봉을 더 많이 책정했다. 인센티브 조건도 만족할 만했다. 페이저 시대가 완전히 가고 셀룰러와 PCS 폰이 뜨기 시작했다. 이제껏 뿌려놓은 발품이 효과를 발휘한다. 앉아서 오더를 받을 정도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더 잘 챙겨야 한다. 더 성실하게 고객들을 대했다. 막 시작하는 벤처 모두들 외면했지만 난 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영업을 했다. 내 직속으로 연봉 4천짜리 영업 직원 4명을 둘 정도가 되었다. 발이 10개라도 혼자 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을 두면서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난 이제 가끔 얼굴 보이고 애로사항만 들어주면서 영업보다는 관리에 더 치중하는 위치가 되었다.
프랑스, 동유럽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의 고안에 내국인 카지노가 생긴 것이다. 카지노가 생겼다는 소리에도 난 커다란 동요도 없었다. 나랑은 다시는 상관없는 곳이야. 그해 연말이 되었다. 인센티브를 계산해보니 정말 놀랐다. 순수 인센티브만 1억이 넘어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다. 아, 내가 해낸 것이다. 그해 종무식 여의도 모 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직원들과 파티를 하고 다음에 연봉 계약도 마쳤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는데 이것이 카지노 귀신의 호출이었다. 지금 누가 왜? 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종무식 후 갑자기 고안의 강원랜드 오픈 뉴스가 떠오르고 1월 연휴는 거기서 보내야지란 결심을 하고 바로 차를 고안으로 몰았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 엄청 헤맸다. 주천으로 들어가 고갯길을 넘고 물어 카지노를 향했다. 이제껏 2년의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카지노로 인해 버려야 했었던 일, 아버지의 슬픔, 친구들의 도움, 이 모든 걸 난 단 몇 초 만에 다 지우고 그렇게 고안을 향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카지노에 들어가 보고 놀랐다. 그 조그만 규모에도 놀랐지만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인간들에게 놀랐다. 수백 번을 카지노에 가보았어도 이렇게 북적이는 건 처음이다. 그렇게 인간 많은 마카오의 리스보아도 이렇지는 않았다. 위층을 올라갈라 하니 뭐가 복잡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망설이다. 500 정도 바꿔 바카라 뒷전에 섰다. 맥스 50인데도 갈 구멍이 없다. 가끔 마귀같이 된장질하는 블랙홀만 비어있다. 하여튼 뒷전에 서서 하는 둥 마는 둥 500을 날렸다. 눈에 꼭지가 돌기 시작하고 보이는 게 없다. 다시 1000만 원을 찾아서 자리를 구했다. 당시만 해도 초창기여서 그랬는지 다들 돈이 넘쳐났다. 한두 슈에 12천 잃은 사람은 부지기수였다. 그래도 계속 돈을 찾아 플레이하느라 자리 사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다. 몇 시간을 개기다 보니 운 좋게 자리를 잡았다. 이미 몸은 파김치가 되어 있었지만 암튼 이날 난 3천 정도를 날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잠도 안 온다. 아버지, 그리고 가족 생각, 회사 생각 단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오직 돈과 침만 생각이 났을 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회사에 시무식이 있는 날이다. 난 아직도 고안이다. 전화를 때려 외국이라고 뻥친다.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들어가니 양해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는 회사 일로 해외 출장 나왔다고 뻥을 쳤다. 약 20일 모든 걸 날렸다. 다시 차도 잡혔다. 주머니엔 만원짜리 서너 장, 카드 지갑엔 든 10여 장의 카드는 맥스로 다 긁었다. 현금 서비스도 20일 사이에 몇 억을 갖다 바친 것이다. 며칠 게임하면서 얼굴을 튼 인간들과 고안으로 내려와 여관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돈 만들 궁리를 해본다. 며칠간 수 없는 거짓말로 다시 몇 천을 마련해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땐 빈털터리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내려왔다. 2주 동안 면도도 안 해서 완전히 도적 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내가 카지노 귀신이 된 것이다. 직장과 집에 연락을 안 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오늘도 난 달랑 입장권만 산 채로 카지노에 들어가서 빈 기계 앞에 앉았다. 불과 며칠 전에 기계에서 2600 잭팟을 터뜨렸었는데도 지금은 거지다.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난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반대편으로 뛰었다. 와이프였다. 끝까지 날 쫓아왔다. 밖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한다. 난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을 흘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와이프가 내게 말한다. 잘 될 거라고. 다시 올라가서 시작하자고 한다. 날 탓하지 않는단다. 잘못이 있다면 자기에게 있다고. 밖에 나오니 아버지가 계신다. 이번에도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다. 올라가자고 하시지만 이미 차도 막힌 상태인데. 말씀드렸다. 차를 찾아서 서울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고 쓰러지신다. 형은 죽일 놈이라고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한다. 벌써 두 번째다. 지난번 일로 형은 장가도 가지 않고 벌어놓은 돈 몇 억을 내 빚잔치 하는데 홀라당 써버렸으니 그럴만도 했다. 부쩍 큰 아들 녀석은 뭔 일이 있는지 감을 잡았는지 밖에서 조용히 서서 울기만 한다. 난 다시 굳게 입술을 깨물며 다시는 카지노를 안 간다고 굳게 결심했다. 난 도박 중독자가 아니야. 단지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고 그래서 빨리 정상적으로 살아보려고 이 방법을 택했던 잘못이 있을 뿐이지 도박이 좋아서 한 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거의 한 달간의 무단 결근으로
회사는 자동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담당하던 100여 개의 업체들은 내 직속 부하들이 고스란히 인계했던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어쩌면 잘 되었던 것이다. 인센티브 조항이 늘 거슬렸는데 이 기회에 날 자를 수 있었기에 내가 가진 것만 날렸어도 그나마 해결책이 보였는데 카드빚과 채무들이 다시 앞을 막막하게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날 도와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약 2주 정도 많이 방황했다. 다시는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아무 전화도 안 받았다. 그저 모든 걸 지우고 싶었고 이게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정말 꿈이었으면. 이제 다시 직장에 나가는 아내가 저녁에 들어오면 내 눈치를 많이 살핀다. 나 모르게 지갑에 몇십만 원을 넣어두고 가끔 바람이라도 쐬라고 한다. 나 아니었으면 호강할 텐데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니 너무도 미안하다. 마음을 추스르고 회사를 알아보았다. 나이가 관건이었지만 내 경력 정도면 어렵진 않으리라. 자본금 100억이 넘는 외국계 IT 회사에 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난 이렇게 제3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게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축자 사자 일을 했다. 월급도 받으면 10만 원을 제외하고는 어머니께 드렸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와이프의 봉급만으로도 충분했기에 어머니는 매달 내 빚을 정리해 나가셨다. 이렇게 23년을 일했다. 빚도 정리가 다 되었다. 직급도 이사가 되었다. 비록 간신히 빚쟁이만 모면했을 뿐이었지만 마음도 생활도 너무 좋았다. 아주 절제된 생활은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샛길로 빠지진 않았다.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나의 탈선이었다. 내 전력을 아는 친구들은 술자리에서마다 나의 카지노 경험담을 묻곤 했다. 그런 경험 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나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다. 이사가 되어 연봉도 억대가 되었다. 하지만 연봉과 비례하여 스트레스 역시 올라만 갔다. 재계약과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궤양이 돋았다. 목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압박감은 급속도로 나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했다. 친한 친구 녀석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1억짜리 법인으로 일을 시작하자고 한다. 나름대로 사업성 검토를 해보았더니 승산이 있는 듯했다. 하루하루가 너무 큰 스트레스였기에 과감하게 자리를 내놓고 나왔다.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어 시작한 사업은 6개월 정도 지나니 투자금을 회수하고 월급쟁이 때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오르기 시작했다. 업종도 다양화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벌려 1년 후에는 증자도 하고 투자도 받아서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 회사 2개를 운영하는 대표가 된 것이다. 비록 크진 않지만 자본금 5억과 10억짜리 회사는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갔다. 직원들도 불과 1년 만에 70여 명이다. 처음 시작할 때 5명에서 초단시간에 발전한 것이다. 마치 타오르는 불에 휘발유를 부은 듯이 승승장구였다. 대략 연간 수익 40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왔다. 인맥과 적당한 기름칠이면 성공할 듯했다. 기름칠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았다. 이제껏 축적해놓은 자금과 이 사업을 아는 친한 친구들에게 투자를 받고 이사들과 상의해서 회사의 다른 자금도 유용. 대략 수억의 금액을 모아 기름칠을 하기 시작했다.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가 이상했다. 처음엔 브로커의 배달 사고가 생겼다. 다행히 바로 발견하여 손실은 없었다. 다른 브로커를 구해야만 했다. 온갖 백을 동원해서 연결된 브로커, 그를 통해 작업에 착수했다.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주사위의 결과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사기 아닌 사기다. 회사에 모든 걸 던졌는데 앞으로 1년을 더 버텨야 한다니. 당장 운영비에 압박이 들어온다. 이사회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일쑤다. 이렇게 몇 개월을 버텨냈다. 사무실도 층으로 임대해서 쓰던 것을 100평짜리로 옮겼고 직원들도 10여 명으로 줄였다. 최소의 인원만 남기고 움츠리기에 나선 것이다. 뭔가가 이상해 그동안 브로커의 뒷조사를 했다. 혹시나 했건만 사기였다. 이제 희망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브로커에 들어간 자금 회수를 위해 그의 회사를 찾아가 공갈, 협박, 회유를 수차례 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검토했다.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더 많아졌다.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게 다반사다. 이사들을 동원해 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내 생각처럼 띄워주진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못 준 지도 몇 달이다. 사무실 임대료도 몇 달 밀렸다.
직원들 봉급만은 어떻게든 챙기려고 매달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브로커의 상환금은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오고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통보는 다시 한번 날 막다른 절벽으로 밀어넣었다. 모두가 돌아간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법인 통장을 정리해보았다. 약 7천 정도가 남아있다. 이 역시 월말이면 모두 지출해야 할 자금이다. 결국 다시 난 깡통찬 셈이다. 급한 상환 요구 들어온 것 1억과 임대료, 기타 공과금 밀린 것. 다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 정리하려면 5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 방법은 하나다. 카지노다. 어차피 앉아서 망 하나 가서 일으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고 카지노행을 결심한다. 마침 사북에 빅카지노가 생겼다니 지난번보단 낫겠지 하고 밤새 차를 몰고 갔다. 새벽에 도착, 3에서 4시간 게임에 몇백을 챙겼다. 바로 차를 몰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다. 오후에 다시 카지노를 향했다. 또 몇백을 이겼다. 다시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러기를 한 달이다. 질 때도 있었지만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덕분에 임대료와 공과금 약간은 처리할 수 있었다. 월말 결제에 필요했던 돈도 그대로 지급되었다. 그 사이에 수금도 되고 해서 또 한 달은 넘길 수가 있었다. 난 철인이 아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도저히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강원랜드 리무진을 오후에 사무실 앞에 대기시키고 회사 일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강원랜드로 달렸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났다. 브로커 자금은 아직 4분의 1도 안 됐다. 투자자에게는 매일매일 이 핑계 저 핑계로 상환을 밀어나갔다. 직원들 아무도 모른다 내가 뭘 하는지. 그들에겐 월급 안 밀리고 나오는 게 관심일 뿐이다. 이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 자금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어차피 문 닫아도 내가 대표이기에 자기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앞에서는만 열심이다. 드디어 일이 터졌다. 결국 난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수술을 받기 전 그 통증에도 난 의사에게 수술을 미룰 수 없냐고 물었다. 지금 수술 받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말하며 장이 터져 복막염까지 갈 수 있다고 바로 칼을 댔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의사는 약 40에서 50일 입원을 명했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호스를 코에 박고 그리고 소변 주머니를 달고 다닌 그 순간에도 투자자들의 독촉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만에 퇴원을 했다. 사무실로 돌아가 통장을 보니 5천 정도 되었다.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걸로 시간을 연기해보려 했지만 전액 상환해달란다. 다시 리무진을 불러 카지노로 향했다. 배에 아직까지도 실밥자리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결국 이러기를 수차례 난 다시 모든 걸 날렸다. 회사에 연락도 안 했다. 사북에 한 달 정도 머물렀다. 게임을 하진 않았다. 돈도 없었지만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한 달을 보냈다. 회사와 연락을 했다. 이사들 나보고 공금을 유용했다고 한다. 빨리 채워 넣으라고 한다. 주식회사니 유용은 유용이군 하며 곧 채우겠다고 얘기하고 난 유랑길에 올랐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노가다도 하고 배달도 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약간의 돈만 되는 일이라면 범죄가 아닌 건 뭐든 했다. 집과도 회사와도 연락을 끊었다. 나 스스로 해결의 방법을 없애고 도피행각을 한 것이다. 거의 5개월을 헤매던 올 1월 불심 검문을 당했다. 이미 기소가 되었지만 찾지 못해서 기소 중지자가 돼 있었던 것이었다. 설마 했는데 회사 이사들이 날 고소한 것이었다. 유치장에서 일주일 지내며 조사를 받았다. 모든 사실을 밝혔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란 수사관의 질책과 동정도 날 구할 수는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합의였다. 부친과 와이프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유치장에 왔다. 플라스틱 유리창으로 본 그들의 얼굴은 나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다. 아,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부친은 합의를 하려면 집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난 아버지께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 재산이니 제가 죽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아버지 역시 나머지 식구들은 살아야 하지 않냐고. 애비가 못나서 해결해주지 못하니 마음 굳게 먹으라고 말하시고 가셨다. 등을 돌리고 나가시는 아버지에게 난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유치장 담당 형사가 아버지가 가시면서 돈 30만 원과 사식을 넣었다고 한다. 스스로 내 자신을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자책해본다. 구치소로 옮겨 약 3개월간 있으면서
수없는 참회와 반성을 했다. 고소인들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나의 지나온 생활을 아는 이들이라 결국 돈을 포기하고 합의를 해주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난 다시 돌아왔다. 이제 내겐 남은 것은 가족과 빚, 그리고 전과자라는 오명밖에 없다. 이미 2개의 회사는 경영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이젠 절대 잊지 않으리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한 번에 모든 걸 얻겠다는 일확천금의 꿈은 꾸지 않으리라.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곱씹으며 살아가리라. 모든 것을 잃고 2번이나 다시 재기하지 않았던가? 이제 시작이다. 난 다시 태어났다. 카지노가 없는 세상에, 도박이 없는 세상에.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였습니다. 인간이기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간이기에 모진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렵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 길은 카지노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은 절대 아닙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나오십시오. 내일이면 다음번에는 하며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끝을 못 내는 당신에게는 저와 같은 미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깁니다. 더 이상 오점을 만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나오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 멋진 세상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전 행복합니다. 제겐 아직 절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0여 억을 날린 경찰서장도, 지금 5만 원을 잃은 누군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찾으셔서 빛이 있는 그곳으로. 마카오 앵벌이 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나이는 좀 더 많지만 그래도 그냥 형들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말하는 마카오 앵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 마카오에서 생활한 지 4년째입니다. 한국인은 마카오에 90일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서 3달이 지나면 홍콩이나 주에시를 잠깐 다녀오거나 아예 한국을 찍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체류를 연장하곤 해요. 제가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 이 나이에 앵벌이 한다는 게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앵벌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앵벌이라고 하면 호구들 뒤에 서서 안마해주며 형님, 홍콩 가는 배삭 200달러만 꿔주세요. 이러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저는 그런 앵벌이가 아닙니다. 저는 큰 돈을 굴리는 그런 도박꾼은 아니지만 카지노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따고 일어나는 일명 메뚜기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메뚜기라고도 하죠. 몇 년 전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처음 마카오에 발을 디뎠고 그때부터 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왔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돈이 떨어지고 어디서 자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친구가 소개해준 숙소에서 지냈고 그 뒤로는 정말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게임을 하면 질 줄 알면서도 해요. 왜냐면 그 순간에는 딸 수 있을 거란 착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점점 빠져들었고 조금씩 판을 알게 되면서 나름의 방식도 생겼어요. 저는 절대 한 테이블에 오래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곳 딜러들은 사람의 표정을 기가 막히게 읽습니다. 눈빛, 손짓,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바로 눈치를 채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몇 판만 딱 하고 일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루에 카지노를 4-5군데 돌면서 각 테이블에서 짧게 승부를 봐요. 하루에 $10,000를 따는 날도 있었고 또 $10,000를 잃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마카오에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욕심을 버려야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겠어요? 따면 더 따고 싶고 잃으면 어떻게든 복구하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한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룰렛에서 계속 잃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바닥에 주저앉는 겁니다. 경비들이 달려와서 데리고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 이기든 지든 한 테이블에 오래 앉지 않는다. 둘째, 무조건 목표 수익을 정하고 넘기지 않는다. 셋째, 절대 빌려서 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말 못하고 있고 친구들도 제가 여기서 뭘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마카오에서 일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생활을 접고 돌아가야겠지만 지금은 아직 여기서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마카오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곳은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뒤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쁜 쪽이죠. 여기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루하루 도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단기간에 한몫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따서 가족들에게 떳떳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까지요. 저 역시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카오에 처음 왔을 땐 딱 3개월만 있다가 돌아간다는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벌어서 한국 가서 재기하자. 그런데 그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새 4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도박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은 잃어도 내일은 딸 수 있다는 희망, 아니 착각이 계속 붙잡고 있어요. 한때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지노로 향했고 밤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점점 감정이 무뎌지고 이기는 날은 당연한 거고 지는 날은 운이 나쁜 거라 넘기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앞에 앉아있던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고 혼자 앉아서 바카라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옆 테이블에서 블랙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손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마지막 칩 하나를 남기고 있었죠. 그때 제가 무슨 말을 걸었는지 아세요?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카지노 밖에서 울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이상해져서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말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리는 사람도 똑같이 도박판에 있기 때문이죠. 나도 못 끊으면서 남한테 끊으라고 말하는 게 참 우습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날 이후로 가끔씩, 정말 가끔씩은 누군가에게 말을 겁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곳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인간의 끝을 본 느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친구도 적도 구분 없이 거래하고 심지어는 말도 섞기 싫은 사람하고도 술 한잔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고요? 정보 때문입니다. 어디 테이블에 누가 붙었는지, 요즘 잘 나가는 딜러는 누군지, 그런 정보 하나하나가 돈이거든요. 마카오는 그런 곳입니다. 돈이 모든 걸 지배하고 인간관계마저 숫자로 환산되는 곳.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야 해요. 물론 그 자신이란 것도 때론 틀릴 수 있지만요. 다음엔 제가 처음 이곳에서 어떻게 적응해 갔는지, 어떤 식으로 생존법을 익혀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마카오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룰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친구 한 명이 야, 마카오 가면 돈 된다는 말만 믿고 짐 싸서 따라 나섰죠. 공항에 도착해서 카지노로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한 생초보였습니다. 룰렛, 바카라, 블랙잭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주변 사람들 하는 대로 흉내만 내며 칩을 땄다가 잃었다가를 반복했죠. 초반에는 사실 재밌었어요. 색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고 스릴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재미는 금방 깨졌습니다. 몇 번 크게 잃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숙소비도 빠듯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한국 형 한 명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형은 저보다 마카오 생활을 훨씬 오래 한 분이었고 딜러의 손놀림 하나, 주변 플레이어의 표정 변화 하나까지 다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아직 여기 물 안 들었구나. 마카오는 말이야, 마음 약한 놈이 오래 못 버텨. 그 말이 처음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걸요. 그 형은 저한테 게임할 때 어떻게 표정을 숨겨야 하는지, 칩을 쥐는 손의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테이블의 분위기를 어떻게 읽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형 덕분에 저는 조금씩 앵벌이라는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메뚜기처럼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옮겨다니며 짧게 승부를 보고 절대 오래 머무르지 않는 전략이죠. 물론 이 방식도 완벽하진 않아요. 결국 확률이라는 건 언젠가는 당신을 배신하니까요. 어느 날은 블랙잭 테이블에서 1시간 만에 $1,500를 땄어요.
너무 기뻐서 그 돈을 들고 근처 식당에 가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은 방식으로 갔다가 $3,000를 잃었습니다. 그때 느꼈죠. 아, 이건 딴 날 기뻐할 것도 없고 잃은 날 슬퍼할 것도 없구나. 그냥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다시 그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처럼 살지 마라. 나도 처음엔 너처럼 순진했는데 이제는 아무한테도 마음을 안 준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형은 겉으론 웃고 다녔지만 눈빛은 언제나 공허했거든요. 저도 점점 그 형을 닮아가는 걸 느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생기기 전까진 제가 마카오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일 먼저 배운 건 정보는 곧 생명이라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테이블에 앉아서 운에만 맡기는 건 그냥 호구예요. 진짜 이곳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절대 감으로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테이블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어느 딜러가 잘 맞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초반에는 정말 무식하게 달려들었죠. 룰렛에서 색깔 하나 정해놓고 끝까지 가보고 바카라에서는 뱅커만 미친 듯이 밀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한번 운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 하나를 샀어요. 조그만 수첩이었는데 거기다 테이블 흐름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죠. 오늘 몇 시에 무슨 카지노에서 어떤 딜러가 있었고 그 딜러는 대체로 어떤 흐름을 탔는지,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이겼는지, 뱅커가 강했는지 매일 그걸 적었어요. 마치 분석하는 데이터처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앞에 앉은 어떤 중년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신기하게도 흐름을 잘 타는 분이었어요. 뭔가 느낌이 오면 과감하게 크게 베팅하시고 아니면 아예 손을 떼시더라고요. 나중에 말도 살짝 섞어보니 그분도 이곳에서 생활한 지 3년쯤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께 배운 것도 많았어요. 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가 핵심이란 걸요. 그 이후부터는 저도 조금씩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 테이블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옮기고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도 다음 패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감을 잡았죠. 특히 블랙잭 같은 경우는 딜러의 성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딜러는 본인이 17에서 멈추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딜러는 18 이상도 무리하게 끌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파악하면 게임을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죠. 그렇게 조금씩 저만의 방식이 생기고 나름대로 이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느낄 무렵 저는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이곳 마카오에 발 딛고 처음으로 앵벌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 시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날 운 좋게 조금 땄고 기분도 좋았던 터라 욕심이 좀 났습니다. 오늘은 좀 크게 한 판 해보자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조금 큰 금액으로 베팅을 시작했죠. 첫 판에 이기고 두 번째도 이기고 기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플레이를 보며 감탄하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착각했습니다. 이제 감 잡았다는 착각이요. 근데 아시죠? 도박이라는 게 딱 그런 타이밍에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 이후로 6판 연속으로 졌어요. 처음엔 이럴 수도 있지 하며 버텼는데 점점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계속 칩을 테이블에 밀어넣고 있었고 머리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를 잃었는지 아세요? $8,000요. 제가 벌었던 돈은 물론이고 남은 생활비까지 날린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호텔 복도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자괴감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카드값 결제일이었고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남아서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병사처럼요. 그렇게 며칠을 넋놓고 지내다가 예전에 만났던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 안 보이더라. 괜찮냐? 그 형은 늘 무뚝뚝했지만 묘하게 정이 있었어요. 저는 형한테 솔직하게 말했죠. 돈 다 잃고 멘탈이 나갔다고. 형은 그날 저를 불러냈고 같이 마카오 시내에 있는 허름한 국수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아직 많이 순하구나. 여기선 그런 멘탈로는 절대 못 버틴다.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형은 이어서 말했어요. 이곳에서 버티려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사람이 아니라 숫자와 흐름만 봐야 하고, 따도 웃지 말고 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감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딱 일처럼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카지노에 들어가서 점심도 간단히 해결하고 밤 8시쯤엔 무조건 숙소로 돌아왔어요. 게임도 그냥 로봇처럼 했습니다. 목표 수익을 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 베팅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 방식이 늘 통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최소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상하게도 돈도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야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였을지도 모르죠. 어느 날 카지노 안에서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서울 강남 쪽에서 나이트 운영하던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는 한 달 만에 5천만 원을 따고 기세등등하게 술을 쏘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야, 이곳에선 그런 거 오래 못 간다. 근데 걔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형, 난 달라요. 흐름만 보면 돼요. 2달 뒤, 그 친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고, 이제는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표 살 돈도 없다며 울먹이더군요. 저는 제 남은 집 중 일부를 꺼내서 조용히 건네줬습니다. 다시 돌아가. 여기서 더 있으면 너 인생 망가진다. 그 친구는 결국 돌아갔고, 몇 달 뒤 SNS에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애 안고 웃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괜히 묘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데 걔는 돌아가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시점은 내가 정한다. 남들처럼 무너져 나가는 건 절대 싫었습니다. 카지노에는 늘 사람들이 붐빕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유럽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하루는 중년 한국 남자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에 쥔 칩의 흔들림이 심상치 않았어요. 몇 번 베팅하는 걸 보니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더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잠시 멈칫하더니 칩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가끔씩 누군가를 말릴 수 있을 때 말리는 게 제 자신을 붙잡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조언을 들었고 누군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으니까요. 이 생활이 뭐 자랑할 것도 권할 것도 못 되지만 저는 이 안에서도 사람 냄새가 사라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 즈음 마카오에 오래 산 한국인들끼리 모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말이 모임이지 그냥 같이 밥 먹고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자리였죠. 다들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매번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무겁지만 위로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 모임에서 만난 형 중 한 명은 한때 건물주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업 망하고 이곳에 흘러들어왔다더군요.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 형이 그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마. 여긴 사람 잡는 곳이야. 짧지만 강하게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조건 1년 안에 이 생활을 접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처음으로 사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 사람이 생겼습니다. 마카오에서 일하는 한 한국인 여성분이었고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친 게 인연이었어요. 몇 번 같이 밥도 먹고 힘든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분은 제가 카지노에서 뭘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게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생활 접어야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도박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사람이 그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플 때 저는 그녀를 떠올리곤 했죠. 하지만 이곳 마카오에서의 사랑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각자 갈 길을 가야 하고 그 누구도 서로를 붙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알기에 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멈췄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 이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다시 저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감정을 줄이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일상. 카지노의 공기, 딜러의 눈빛, 테이블 위 칩의 움직임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제가 모르는 딜러도 거의 없고 웬만한 앵벌이들도 얼굴을 알고 지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도와줬던 그 강남 나이트 친구가 다시 마카오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초췌한 얼굴이었고 말투도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형, 다시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집에선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났던 사람 중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편한 지옥을 택하곤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떠들썩하던 녀석이 이젠 조용히 테이블만 바라보며 게임에만 집중하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답지 않은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박이라는 건 결국 반복입니다. 이기고 지고 따고 잃고 이 싸움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카지노에 도착했는데 입장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고 테이블 몇 군데는 아예 닫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인 한 명이 전날 밤 큰 금액을 잃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 예전에 저도 몇 번 본 적 있던 얼굴이었어요. 말이 없고 조용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렇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씁쓸했습니다. 나는 과연 다를까?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 번 무너질 뻔했고 그 사람이 겪은 절망이 전혀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도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칩을 손에 쥐었을 때의 감각, 테이블 위의 분위기, 딜러의 손동작 속도, 그런 사소한 것들이 감각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게임도 잘 안 풀리고 배팅 타이밍도 어긋나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예민해 보였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게임을 이어갔는데 결국 그날 저는 꽤 큰 금액을 잃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카오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면 멈췄어야 했는데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도박이라는 게 그렇죠. 끝이 보여도 멈출 수 없는 게임. 그래서 저는 다시 제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다음에 이런 느낌이 오면 반드시 자리를 떠야 한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정말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마카오에서 알고 지냈던 형이었는데 갑자기 카지노 앞에서 마주친 겁니다. 형은 깡마른 얼굴에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야 아직도 있냐? 하더라고요. 형은 그간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몇 번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도박에 손대고 결국 사업도 접고 다시 마카오로 왔다는 거였죠. 형은 말했습니다. 도박은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도박을 놓은 게 아니라 도박이 나를 안 놔. 그 말이 너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내가 원해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이게 생활이 되었고 더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린 거죠. 형은 제게 담배를 하나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준비해라. 이 생활 언젠간 끝내야지. 늦기 전에. 그날 밤 형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늦기 전에. 그건 단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라는 의미였죠. 그 이후 저는 점점 제 시간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 어떤 타이밍에 접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즈음 마카오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몇 명이 카지노에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다가 걸린 거죠. 이 소문은 마카오 전체 한국 커뮤니티에 퍼졌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던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뭔가에 쫓기고 절박해지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됩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한두 번의 실패가 이어지고 수중에 돈이 사라지면서 급하게 무리한 선택을 한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경계했습니다. 절대 급해지지 말자. 절박해지면 눈이 흐려진다. 저는 그날 제 수첩에 한 줄을 또 적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카오라는 곳은 그렇게 사람을 시험합니다. 잘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고 그 버팀 속에서 또다시 유혹이 오죠. 끝없는 싸움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카오 외곽에 있는 한 사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조용한 절 같은 곳이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데 가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왠지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사원 안은 고요했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마음속에 쌓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곳까지 와서 이러고 있지? 도박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는 많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 다들 언젠가는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돌아가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간도 줄이고 가급적이면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던 일들을 다시 복귀해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었는지,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말이죠. 그렇게 회고하며 과거를 꺼내보는 작업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후회가 따라오고 자책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게나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 내가 예전에 하던 일 관련해서 기회가 있는지 물었고 자격증 공부도 온라인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도박은 여전히 병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준비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카지노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몇 달 전 한국으로 돌아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야, 너 아직도 있었냐? 웃으며 다가오는 그 친구는 외모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 다시 돈을 모아왔는데 또 다 잃고 지금은 모텔 신세라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다시 왔어? 물으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 돈을 다시 벌겠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오랫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마카오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복을 주는 곳.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사람은 또다시 희망을 찾습니다. 왜냐면 어딘가엔 출구가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출구는 이곳을 떠나는 거라는 걸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정리하고 3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물론 무서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 정해진 일자리도 없었죠. 하지만 더는 이곳에서 내 인생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카지노의 인공조명 아래에서 깨어있는 삶. 아침 해를 보지 못한 지가 언젠지도 기억 안 나는 삶.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게임을 했습니다. 오로지 원칙대로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도 배제하고 손익선도 철저히 지키며.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은 제가 원하는 만큼만 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작은 노트북을 켰고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돌아갈 날짜를 고르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치 긴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문을 닫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었고 그동안도 카지노에는 나갈 테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구기를 마음에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간 정든 사람들, 익숙한 거리, 반복되던 리듬.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몇 주간은 오히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마지막을 망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더더욱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젠 뭐든 무덤덤했어요. 딸 때도 질 때도. 어느 날은 같은 한국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여기 오래 계셨어요? 네, 좀 됐죠. 그 친구는 이제 막 마카오에 발을 들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반짝반짝했죠. 저는 그 친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가요. 오래 있을수록 후회만 남습니다.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며칠 후 다시 보니 사라졌더군요. 부디 잘 돌아갔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은 날도 많았어요. 대신 마카오 시내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카지노 건물밖에 몰랐던 제가 처음으로 마카오의 풍경을 제대로 본 거죠. 성바울 성당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생소한 과일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현지인 같았는데 저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그 미소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곳에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지금껏 도박과 카지노, 돈만 보며 이 도시를 판단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마카오는 그보다 더 크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주변 지인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함께 카지노를 오갔던 형, 국수집 아주머니, 단골 편의점의 청년까지. 다들 진짜 가는 거야? 하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응, 이번엔 진짜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중 어떤 형은 술 한 잔을 사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여기서 잘 버텼어. 끝까지 원칙 지키면서 버틴 사람 드물다. 한국 가서도 잘할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많은 걸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돈의 무서움, 사람의 욕심, 고독, 인내. 이 모든 게 내 피와 살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 작게 소주 한 병을 나누고 저는 더는 카지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리와 기억에 집중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처음 마카오에 와서 샀던 그 수첩. 낡은 표지를 넘기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딜러 흐름 이상함, 내일 피하기. 10분 전 테이블 교체, 흐름 깨짐. 3연속 플레이어, 다음은 뱅커로 전환 예상. 그 기록들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땐 정말 목숨 걸고 썼던 정보들이 이제는 그저 추억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수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의 살아남은 기록이었으니까요. 마카오에서의 저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기록이었고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출국 하루 전 저는 다시 한번 성바울 성당 언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카오 시내는 어쩐지 평온했고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 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기도하듯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도박하러 오지 않겠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가겠다. 그 순간 제 어깨에 얹혀있던 수많은 후회와 무게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언덕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출국 당일 새벽 5시 공항 리무진을 타고 마카오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에 스치는 야경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낯익은 간판들, 자주 지나던 거리들, 그 위를 지나가는 리무진. 비행기에 올라타고 이륙 직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있었어. 안녕 마카오. 그리고 비행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맺혔습니다. 후회와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날 낯선 공기와 익숙한 냄새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길을 걷다가 들린 김밥 천국에서 먹은 참치김밥 한 줄. 그게 왜 그렇게 눈물 나도록 맛있던지요. 아, 이제 돌아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작게나마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카오에서 벌었던 돈 일부는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생계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조금씩 새로운 삶을 꾸려갔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끊겼던 사회생활 감각, 낮과 밤이 뒤바뀐 생체 리듬,
돈의 흐름에 대한 감각까지 모든 걸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카오에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버티면 된다. 매일 이겨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걸요. 조금씩 일도 익숙해졌고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 혹시 도박해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봤지. 마카오에서 4년이나 살았거든. 가끔은 마카오가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카지노 조명, 칩을 쥐던 손의 감각, 딜러의 손놀림 모든 게 영화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 늘 따라오는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였던 그 밤들, 무너진 날의 고요한 숙소, 스스로를 원망하던 순간들.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억은 추억으로만 남기기로요. 그리고 제 인생은 앞으로만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저는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작은 월급이지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제 과거를 말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다 털어놨습니다.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그 사람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해줬습니다. 지금의 당신이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어떤 잭팟보다도 그 한마디가 더 값졌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에게 마카오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박의 세계, 카지노의 냉혹함,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다들 입을 모아 말하죠. 형, 그거 영화 찍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글로 써봐야겠다고. 누군가의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라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글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순간이요. 이제는 마카오를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팠지만 소중했고 힘들었지만 배웠고 무너졌지만 일어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저는 마카오에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그 경험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때론 버리고 때론 붙잡고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박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기였습니다. 마카오에서 앵벌이로 살아남은 시간, 그곳에서 겪은 인간의 밑바닥과 희망, 그리고 결국 돌아와 다시 걷기 시작한 이 길까지.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끔은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은 도박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현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카오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지는 실제 도박 중독 후기. 제가 몇 년 동안 인터넷 사설 도박으로 돈 다 날리고 엄마까지 빚에 쌓이게 하고 집안 털텅 망가뜨려버린 사람인데요. 예전에 글을 올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긴 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돈 잃고 신세탄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욕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죽고 싶습니다. 우선 3년 전 실시간 사다리라는 게임이 등장하고 갑자기 거기에 꽂혀서 지금까지 잃은 돈이 얼만지 감이 안 오네요. 대략 2억 이상 해먹었네요. 지금 빚이 정확히 1억 돌파했네요. 올 1월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몰래 공금 빼내서 도박하고 다시 메꾸고를 반복하다 다음날 시제를 확인해 하기에 항상 바로바로 지인 및 엄마가 메꿔줘서 걸리진 않았죠. 근데 그 짓거리가 쓰레기 같고 지겨워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도박 끊으려고요. 큰맘 먹고 돈을 안 만지는 직장 가서 도박 끊고 싶어 그만뒀는데 근데 그것도 순간뿐. 1월에 회사 그만두기 전에 사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조리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2천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을 쉽니다. 매달 갚을 돈은 엄청난데 한 달을 쉬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달에 150 나가는 대출 빚을 엄마가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그만한 식당 하시는데 신용불량자라 제 앞으로 사업자가 잡혀 있습니다. 사나머니의 사업자 간편대출 300을 몰래 대출받습니다. 3일 만에 다 잃었습니다. 3월 달에 친구 따라 거제 조선소에 갔습니다. 팀장님께서 여기 사정이 좋지 않다고 지방 육상에 가서 일을 잡을 테니
접자고 하고 팀원들을 다 철수시킵니다. 그 사람만 믿고 집에서 기다리다 4월 한 달을 통째로 쉽니다. 연락도 없고 일도 안 잡아주더군요. 월급이 없으니 그 사이 엄마 통장이 제 명이라서 인터넷 뱅킹으로 200만 불러보자는 생각에 200을 몰래 빼서 도박합니다. 1시간 만에 다 날려요. 엄마가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 명의로 사업자 내어 촌동네에 작은 식당 하시고 동생은 이제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하여 어머니와 동생은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일자리를 찾아야 해서 친구가 있는 구미에 올라왔습니다. 당일 노가다 뛰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말이 한 달이지 실제는 보름 정도 일한 것 같네요. 그리고 5월 말에 친구가 있는 공장에 면접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도박 생각이 조금씩 안 나고 진짜 더 이상 안 하자고 다짐하는 순간 다시 병이 도져서 대부업체의 사업자 대출 400을 빌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게 공장 들어간 지 일주일 되는 6월 초입니다. 진짜 본전 생각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집안 사정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300을 빌립니다. 300 빌린 돈으로 이미 잃어버린 대부 대출 400까지 찾을 생각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똑같이 잃는데도 그 순간 되면 눈이 돌아갑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네, 몇 시간 만에 다 잃었습니다. 밤에 그 친구 집 찾아가서 다 까놓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금방 갚겠다고 다짐하고 나옵니다. 그 이후 6월부터 9월까지도 돈 생기면 계속 조금씩 도박했습니다. 사다리 헛날이면 한 3개월 이상이나 대부분 한 곳에서 300 해주더군요. 다 망했죠. 그리고 9월 초에 엄마가 이모부께 저 몰래 다가가 큰맘 먹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요. 1금융 2천 제외하고도 저축은행 대부분 업체의 총 빚이 5천 가까이 되니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엄마가 사정을 합니다. 달에 150씩 3년 안에 갚겠다고요. 이모부에게 빌려서 대출 회사 다 상환하고 이모부에게는 달에 150씩 5천만 갚으면 되니까요. 저도 옆에서 다시는 안 한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일주일 뒤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직접 대출 회사 전화해서 모두 갚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5천을 다 갚으니 신용도가 좋아지고 농협 마이너스 2천은 그대로 묶여있지만 저축은행 대부분은 다 갚았으니 대출이 너무 잘 됩니다. 참아야 되는데 저번 달에 저축은행에 800을 빌립니다. 대출 받고 또 대부분 업체에 500, 600 등 1,500을 대출해서 다 잃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짜 못 살겠다고 미안하다고 몸쓸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3년 동안 안 하겠다고 똑같은 말을 100번은 더 했는데 또 괜찮다고 울면서 나만 자꾸 죽어야지 어떻게 네가 죽냐며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시면서 저를 또 달래시더라고요. 진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식당 일해서 돈 갚아준다고 3년만 고생하면 다 갚는다고. 근데 그게 되나요? 도박 중독자이면 자고 일어나면 또 대출 생각에 전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갚고 저번 주 금요일날 SBI저축은행에 사이돌 대출 18.5%에 1,000만 원 또 빌립니다. 다음 날로 오전부터 자정 넘어 새벽까지 실시간 사다리. 그리고 MG앱이라는 곳에 1,000만 원 모두 날립니다. 진짜 죽고 싶어 번개탄 사와서 차에 있었는데 눈물만 나고 억울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울다가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죽고 싶은데 용기가 없더라고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한테 또 고백했습니다. 1,000만 원 잃었다고요. 또 우시고 이젠 진짜 못 살겠다. 저 때문에 통장에 돈도 못 넣고 제발 급한 거 맞게 좀 주라. 지금까지 친구분들한테 2천 이상 빌리셨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저도 회사 다닐 맛도 없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도박 생각만 나니 심장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밤쯤까지만 집으로 내려오겠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집 근처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저 때문에 신경 써서 몸에 병이 생기셨다고. 그리고 굼이 올라왔는데 어제까지 대출 1,000만 원을 더 받고 어제부터 방금 전까지 그대로 했죠. 사다리 MG앱에 파멸을 그냥 아무거나 찍는데도 50만 원씩 14판 하면 진짜 1,000만 원 그냥 날아가요. 대출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손가락 자르고 싶고 엄마와 동생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4년 전에 불법 도박 실시간 사다리로 빚 생기고 지금까지 이중 카페에 수십 번 글 올리고 엄마와 수백 번 약속해도 하루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 못 차리고 도박에 손을 댄 지가 4년이 넘었네요. 총 잃은 돈이 2억은 될 것 같습니다. 빚만 이모부 5천 포함 1억 넘었습니다. 최근 4월 달에는 차량 담보로 갚았는데 다시 다른 저축은행에 760 담보 잡고 빌린 다음 MG앱이라는 카드 훌쩍 맞추기 도박으로 다 잃고 한 달 전 저번 달에는 햇살론 생계자금 900 받아서 다 잃었고 저번 주에는 대출 안 되는데 대부분 채 200억지로 끌어다가 날리고 친구 돈 200 해먹고 엄마가 카드값 준 거 빽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하루 만에 390 날렸습니다. 이 중에서 엄마가 제 앞으로 보험 넣고 있는 거 이거 전화해서 대출 되냐 물어봤더니 60 된다고 해서 날리고 엄마 통장에 있는 돈도 150도 날리고 친구 돈도 50 날렸습니다. 주말에 엄마가 30만원 용돈 준 것까지 하루 만에 총 290 날렸습니다. 밤도 새고 제정신이 아니니 미쳐가지고 일수 전화했더니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더군요.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서류 다 준비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서 계약하고 설명 들었는데 설명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100만원 2달 빌리는데 대략 갚는 돈만 130가량 되더군요. 이것도 바로 입금해서 날렸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무조건 반대 나오더군요. 이젠 진짜 갈 때까지 갔네요. 엄마 식당 하는데 돈 없어서 매일 돈 빌리고 개고생하는데 뻔히 알면서 또 엄마 통장에 있는 돈 100만원 빼서 날렸습니다. 곧 3시 넘으면 엄마가 아실 텐데 이젠 진짜 울면서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뻔히 거짓말이고 지치고 역겹네요. 진짜 죽고 싶네요. 예전엔 죽고 싶다 해도 겁이 나고 돈 잃었으니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고 자살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몽롱하네요. 진짜 죽는다 해도 아무런 기분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가고 싶네요.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빠. 평생 고생만 하고 돈 한 번 못 만지고 나이 60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맨날 잔소리하고 때리고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 생각하니 그냥 눈물만 나고 멍하네요. 우리 가족 평생 일하고 장사해도 사기당하고 빚 갚는다고 통장에 돈 1000만원 이상 있었던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인데 제가 4년 동안 2억 이상 잃고 작년부터만 해도 제가 7천 이상은 해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 진짜 너무 미안해서 달에 갚는 돈만 400백인데 엄마가 식당일 하면서 번 돈 200씩 다 메꿔주고 우리 엄마 진짜 미안해. 마이너스 7천 도박 인생썰. 도박꾼이 정말 슬픈 게 내 이야기를 어디에 터놓고 할 수가 없다. 가족? 친구들? 가족들에겐 미안해서 못 말하고 친구들에겐 쪽팔려서 말 못한다. 물론 이 상황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상황이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자살 직전까지 간 이야기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줄 사람이 정말 필요했었다. 뭐 그냥 글 쓰기 전 푸념 좀 했다. 내 사례를 보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 나는 29살이고 도박을 20년 넘게 했다. 초등학교 대학교 시절은 일렌시아, 바람이 날아라는 게임을 통한 게임 내 유저 간 게임 재화를 걸고 하는 도박. 직장 잡고 난 이유는 사설 사이트 토토나 실시간 게임 사다리, 바카라. 올해 2월까지 마이너스 7천 정도 찍었으며 돈만 잃으면 좋으련만 가족과의 관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모두 잃었다.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내려갔으며 니들이 흔히 아는 대부업에서도 대출이 안 나왔다. 지금껏 20년간 도박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몇 사건들을 나열해보겠다. 1. 일렌시아 나무보트.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렌시아라는 게임은 2000년대 초 가위바위보 시스템으로 한창 유명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 유저 2명이 각자 아이템을 걸고 말 그대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다. 유저가 만들어서 암묵적인 룰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 게임 자체의 시스템이었다. 나무보트는 게임 내 재화였으며 디아블로로 치면 조덜링 같은 가장 비쌌을 때 현금 12,000원 정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몇 시간에 걸쳐 이 나무보트라는 아이템을 200개 현금 200만원 이상 따버린다. 직장인한테도 200만원은 큰 돈인데 2000년대 초 초등학생이 200만원 이상 값어치의 아이템을 도박으로 딴다? 난 이 사건이 장차 펼쳐질 내 어두운 인생의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조차 못하였다.
결국 난 이 아이템을 며칠도 안 돼서 다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20년 넘은 기억인데도 아직도 생생하다. 이 바람이 날아 사다리. 맞다,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네임드 사다리. 근데 이게 왜 바람이 날아냐? 바람이 날아 장집이라고 해서 장집 내 신용 좋은 유저들이 디릴러 형태로 일반 유저들에게 베일팅을 받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한때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었다. 100만원씩 짝줄 타서 8번 연속 먹었던 기억, 100으로 좌삼짝 연속 2번 맞춰서 700 먹은 기억. 이 남아있다. 3. 사설 사이트. 3.1 시작. 나는 스포츠에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사설 사이트에서 스포츠 베팅은 잘 안 했다. 회전이 빠른 바카라나 미니게임을 많이 했었지 차라리 토토를 해라. 실시간 게임은 진짜 답도 없다. 나는 10만원을 잃으면 20만원을 입금하고 20을 잃으면 100을 입금한다. 결국 통장 잔고가 0이 돼서야 끝이 난다. 사회 초년생 때는 대출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내가 갖고 있던 돈만 잃으면 멈췄었는데 대출이란 걸 알고 난 이후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직장이 생기니 나에게 10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을 해주더라.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을 한 달이란 기간 내 다 꼬라박았던 것 같다. 꼬박 한 달 83만원씩 1년 넣어서 만든 1000만원 적금도 날리는데 한 달 이때쯤 느껴지더라. 인생 좆됐구나. 마이너스 2000 정도 되는 시점 기회가 찾아온다. 월급 받은 당일 100만원 입금으로 약 1500만원 정도를 딴다. 존나 좋았지. 마치 40kg 군장을 짊어지고 100kg 행군하는데 5kg짜리 군장으로 바뀐 느낌. 어떻게 됐냐고? 바로 다음날 딴 1500 토해내고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1000 정도를 더 꼬랐다. 나는 존나 병신 같은 게 다른 놈들은 저렇게 돈을 따면 뭐도 사고 뭐도 하다가 다시 잃기 마련인데 난 그거도 없다. 그냥 그 돈 그대로 냅두다가 바로 다음날 다 꼬라버렸다. 3.2 여러 번의 기회. 존나 힘들게 살았던 것 같다. 비록 지금은 여친이고 뭐고 다 떠나갔지만 내 도박 사실을 알고도 같이 해결법을 찾아주려 하고 돈도 갚아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떠나니까 너무 힘들더라. 마이너스 3000이 넘어가는 시점 기회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번에 기회가 찾아왔다. 사이트 내 마이크로 바카라로 일주일에 걸쳐서 약 3500만원을 딴 거다. 이번엔 다짐이 남달랐다. 빚지고 있는 이금융권을 모두 갚고 1금융권 일부 갚고 몇백 정도만 수중에 남겨놓자.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수중에 남은 돈을 또다시 꼬라박으니 갚았던 대출보다 더 큰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을 갚았다 받았다 반복을 하니 신용등급이 너무 하락해서 3금융권까지 손대게 되었다. 이자가 23.9%인가 좆된다. 마이너스 4000이 넘어가는 시점 또다시 바카라로 3500 정도를 따게 된다. 나는 바카라 베팅할 때 오로지 한쪽에만 베팅한다. 줄 베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아다리가 존나 잘 맞아서 플레이어나 뱅커가 10줄 이상 뽑히는 경우 몇천씩 따게 되는 거다. 사설 미니게임 맥스 베팅이 200만이다. 단 1분 내 수백만원의 승부가 갈린다. 결론은 딴 거 다 뱉어내고 마이너스 5000 돌파했다. 이 시점에 여자친구가 떠나갔다. 3.30알. 가족은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단 돈 1원도 나에게 주지 않으려 했다. 월급은 약 300만원 정도 받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다. 300 정도 받으면 반값 생활비 다 빼면 갚을 수 있는 돈은 약 150 정도인데 5천만원 평균 이자가 15%라고 쳐도 5년을 넘게 갚아야 한다. 한 달 개조 빠지게 일해도 300만원이다. 내가 1분에 베팅했던 금액은 200만원이다. 돈의 가치에 대해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5천원짜리 도시락 사 먹으면서 머릿속에 내가 가진 돈이 얼만지 계산하고 있는 내 자신이 존나 한심했으며 아무런 계산 없이 50만원씩 베팅하는 내 자신이 존나 한심했다. 돌려막기의 연속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깡, 친구 3명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 3금융권, 개인 대출 뚫리는 곳 있는지 하루에 10번 이상 통화 500 정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3개월 입출금 내역을 요구해서 부결나고 인생계 족같당. 결국 난 내 연봉 중 일부를 갑을받았으며 이 돈도 갑을받은 날 다 쳐날렸으며 정말 친한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 그 돈도 그날 다 날렸다. 울음도 안 나오고 화도 안 나고 정말 처음 느껴보는 허탈함이더라. 가장 소중했던 여자친구, 의지했던 가족 모두 내 편이 아니다. 세상에 혼자다.
1층짜리 지옥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하 100층이더라. 3.4 기사회생. 길이 그러지는 것 같아. 마이너스 7천은 찍은 2월 이후 내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다. 대출은 더 이상 안 나오고 더 이상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 회사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하고 회사 대출을 받았다. 진짜 존나 눈물나게 고마웠다. 이 돈 안 쓰고 잘 지켜보자, 잘 갚아보자라고 결심했지만 씨발 작심 3일이다. 또 입금 처하고 있다. 여기서 500만 원 잃는데 3분 컷이더라. 500만 원을 더 입금하면서 부처님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린다. 마지막이다. 어차피 좆된 인생인데. 도박 중독자 새끼들이 제일 무서운 게 무기력하고 의지도 없고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다. 생각해봐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남들은 KTX며 자동차며 타고 가지만 내가 가진 건 세발자전거다. 그래도 어찌어찌 그래, 언젠간 갈 수 있을 거야. 다짐을 하지만 가는 중간중간 앞바퀴가 터지고 뒷바퀴가 터진다. 답이 없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열린 결말이다.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궁금한 새끼들이 많으면 나중에 시간 내서 써보도록 하겠다. 나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 10억 부자, 20억 부자, 100억 부자가 아니다. 도박을 한 번도 안 해본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도박 중독자 새끼들아. 도박은 질병이며 평생 안고 가는 병이다. 도박을 끊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참는 것일 뿐이다. 힘내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